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백승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상하게도 그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긴장을 좀 많이 합니다. 네, 특히나 여성분들을 제가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좀 여자들이 훨씬 더 재테크로 성공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제를 하반기 부동산 하락기에 따른 투자 전략, 경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2019년도 접어들면서 왠지 부동산 경기가 그닥 좋을 것 같진 않죠? 그리고 분위기가, 뉴스가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을 막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2019년도는 좋지 않을 것인가?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라고 얘기를 드리자면, 자, 결론만 얘기하고 가죠. 저는 2019년도부터 하락기라고 봅니다. 이유는 여태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대세 상승, 대세 하락. 그래서 5년 동안 상승을 하고 5년 동안 하락을 하는데 그 징후가 거의 다 드러났죠. 언제? 2018년도에. 자,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면요. 5년 동안 오르고 5년 동안 떨어지는데 도대체 그 연도가 어떻게 되지? 그리고 징후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태 동안 거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50년도에 태어나셔서요. 30살이 됐었던 80년도부터 80, 90, 2000년도, 2010년도까지 거의 30년 동안 이 아파트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이 거의 일관되게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필요로 하니까 계속 공급을 해줬겠죠. 그래서 상승이 일어났고 항상 상승을 할 때는 분양이라고 하는 게 따릅니다. 즉 분양을 해야지만 주변 집값이 끌어올려져요. 자, 그래서 분양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집들도 같이 오르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규제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규제를 하고 그 규제가 도대체 먹히지 않을 때쯤에 뭘 하느냐면 새로운 공급, 즉 신도시 공급을 합니다. 자, 요번에 2018년도에 공급된 게 3기 신도시였죠. 네. 이게 1차에도 있었고 2기 신도시도 있었고 3기 신도시, 이게 거의 10년 주기로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더 이상 규제책을 낼 수 없을 때 새로운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카드를 딱 꺼내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를 만큼 올랐고 또다시 공급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빗장을 풀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신도시를 공급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상승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태 동안 그랬어요. 자, 그러면 2018년도에 발표가 났으니까 2019년도도 그럴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2019년도부터 뭔가 집값이 막 하락하는 느낌이 나야 하는데 요즘 뉴스가 감을 못 잡겠죠. 누구는 좀 더 오른다고도 하고 뭐 이제 끝났다, 헬이다 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떨어질 거야 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저는 2019년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해가 구름에 가리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는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구름이 덮고 있다는 뜻이죠. 구름은 뭘까요? 분양 뉴스들. 2019년도에는요, 분양 물건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2018년도에 인허가를 받아놨던 애들이 적절하게 공급을 해줬어야 되는데 공급을 못했어요. 즉 분양을 못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굉장히 많은 인허가들이 종료되기 전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분양 물건들을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2018년도 대비 거의 30%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직 눈에 띄지 않는 건 아직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뒤로 늦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4월 달부터 분양들을 청량리를 위주로 해서 뭔가 막 꺼내들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뭐 둔촌 주공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막 꺼내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잠깐 모를 때쯤에 분양들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입주되는 아파트들이 2018년도부터 막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는 하락기가 맞고 더 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뉴스들을 아주 긍정적인 뉴스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살짝 가려져 있는 형태. 그래서 2019년도는 딱히 뭐지? 라고 할 정도로 관망해서 가는 시장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르는 사이에 부동산은 하락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들 상승기 때 아파트들 사셨나요? 네. 조금 이렇게 사신 분도 있는 것 같고 못 사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재테크 세미나를 열어보면 그 대세 상승기에 타셨던 분들이 극히 좀 적어요. 그래서 살까 하다가 거의 못 사시고 2018년도를 지났고 2019년도에 지금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내가 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태 동안 아파트로 위주로 했던 상승기가 거의 끝나고 이제부터는 하락기로 접어드는데 여태 동안 2000년도 초반에도 그랬고 지금 2016년 초반에도 돼 있는 현상은 바로 뭐냐면 이제부터는 경매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이 상승할 때는 분양 시장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뭐였었죠? 모하 가셨었죠? 모하가 뭐죠? 모델하우스. 네, 재테크 많이 모르시는군요. 네. 한동안 모아 가자가 완벽하게 뭐 그 유행어처럼 됐었죠. 자, 그래서 청약받고 팔고 뭐 이랬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항상 상승기는 분양시장, 그 다음에 매매시장이에요. 그러면 하락기는 바로 뭐냐? 그 거품이 걷어지면서 사람들이 채무에 의해서 나오는, 즉 하락시장은 경매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경매시장이 펼쳐질 건데요. 여러분들은 경매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직은 잘 모르시죠? 자, 그러면 보통 시장에는 분양시장, 매매시장, 경매시장이 있는데 말 그대로 분양시장은 저희가 백화점 시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매매시장은 일반시장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경매를 도매시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즉 분양시장에는 좋은 물건이 있고 위치가 좋은 애들이 많지만 단점 하나는 굉장히 비싸게 제값을 주고 사야 하고요. 일반 매물 시장에는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다 하다 보니까 분별하기가 좀 어렵고요. 자, 경매 시장은 말 그대로 뭐냐면 도매 시장이라 우리가 시장에 가면 어때요? 떨이 막 팔죠. 뭐 골라 1,000원? 그런데 막상 정말 싼 거 같아서 막 뒤지다 보면 별로인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막 뒤지다 보면 괜찮은 애가 하나 발견이 되는 거죠. 자, 그게 경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니 나는 계속 재테크를 할 건데 5년 동안은 내가 분양시장을 발을 담궈서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하락기 때 경매를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으시면 내 전반적인 인생에서 적어도 내가 월급을 받고 또 혹은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해서 내 연봉만큼을 일해야 내가 일하는 30년이 계속해서 1년씩 줄어들 수 있을 건데 재테크를 하지 않아 버리시면 그만큼 이 시드머니를 불리시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정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 5년 동안에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락기니까 뭔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다 좋지도 않은 시기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경매를 언제 시작을 했느냐면 즉 부동산 재테크를 언제 시작했느냐면 200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아파트가 2006년도부터 8년도까지 올랐고요. 거의 2배가 올랐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 미친 듯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때 경매를 시작을 했고요. 저는 그때 대체로 물건들을 사고 팔아서 지금의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락기라고 해서 경매라고 해서 재테크 위험하거나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시장에는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투자 전략이 있다라고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부동산 하락기 투자 전략 왜 경매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프린트물을 보니까요. 9.13 대책의 여파로 응찰자 수가 줄면서 관련 지표도 하락 전망 이렇게 내놨습니다. 자, 9.13이 어느 때부턴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이 9.13 대책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전에 나왔던 정책들은
약간씩 조정됐던 거예요. 하지만 9.13 대책은 그런 규제들하고 다르게 뭘 건드렸느냐면 대출 규제를 가장 강력하게 들고 나왔죠. 자, 대출은 말 그대로 돈줄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돈줄 줄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2014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단초가 딱 두 가지. 첫 번째가 LTV, 즉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70%까지 대출해줬던 것, 요거 하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 두 가지였단 말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대출을 권해서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던 것들이 3년, 4년 동안의 상승장을 이끌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 전면 다 중단시켜버린 거죠. 자, 그러니 입장에서 두 개의 시장에서 놓고 보면 투자자들은 완벽하게 투자 기회를 잃어버렸고요. 그러니 투자 수요자들은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수요자인데 실수요자도 일부는 자금이 묶여버렸죠. 왜? 신 DSR이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당신이 연봉이 얼마죠? 라는 걸 물어서 60% 자기 집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무주택자도 살려고 하면 신용에 따라 혹은 버는 연봉에 따라서 40%까지 낮춰버리는 이 신 DSR이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요, 자기 연봉의 70%밖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러니 내가 한 8천 정도의 연봉이 되는 사람이라면 말 그대로 한 4억에서 전에 같으면 4억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3억밖에는 못 받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적어도 뭐 6천에서 8천 이상의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8억까지는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그 이상의 아파트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요. 8억 이상의 아파트들은 조금 가격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대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수요자들도 살짝 묶여 있기 때문에 9.13 대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9.13 대책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투자자들 모두 다 사라졌고요. 자, 그 다음에 실수요자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했으니까 매매 시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거고요. 그리고 항상 자연스럽게 거래가 돼야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투기할 목적이 없어요. 그냥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사주려고 하는 사람이 전에 100명이었다라면 일단 투자자 50명이 빠져버렸죠. 그 다음에 50명 실수요자 중에서도 돈 있는 애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빠져나가 버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장에서 100명 중에 한 30명밖에는 구매 여력이 없는 시장이 돼버리고 나니 뭐가 오나요? 자금 경색이 오죠. 즉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부동산이 좋던 나쁘던 간에 살 수가 없고 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금매 시장에서 자기가 어려우면 매매로라도 금매로라도 팔려야 되는데 그게 안 팔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경매 절차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경매 물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더라. 단, 항상 시장은 바뀌죠. 만약에 현재 대출 이 상황을, 정책을 바꿔준다고 한다면 그건 멈추지 않을까요? 그래서 항상 있는 그대로만 이해하시지 마시고 지금의 9.13 대책 때문에 생겨난 이 대출 규제가 언제까지 갈까? 그러면 분명히 경기가 좋지 않고 얼어붙었을 때 그걸 풀어줄 텐데 그러면 그때는 투자자들이 일부 움직이겠네? 그리고 정말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좀 움직일 수 있겠네? 하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13 대책이 갖고 있는 파급력이 굉장히 컸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금리죠. 자, 금리는 또 중요한가요? 부동산에서? 정말 중요하죠. 금리가 왜 중요하냐? 여태 동안 2014년도부터요. 지금까지 상승세에 가장 많은 일조를 한 게 무슨 표현을 쓰던가요?
유동성. 그죠? 자금의 유동성. 자, 그때 금리가 몇 프로까지 내려갔느냐면 1%대까지 내려갔었죠. 자, 그러니 1%대까지 내려갔으니까 굳이 내가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 수익이 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는 거죠? 뭔가를 사야 되겠어 라고 해서 움직인 여파가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러시가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니 금리는 부동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요번에만 그랬겠지? 아니요. 제가 겪었던 그 이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IMF 때도 겪었었고 2010년도에도 겪어봤지만 저 경매 낙찰받고 대출금리 몇 %에 빌렸었을까요? 6%대에 빌렸었어요. 네, 그거는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해서요. 주택담보대출은 1%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이 기준금리가 한 2%라면 주택담보대출은 3%. 그 다음에 상가는 다시 또 1%가 더 가산이 돼요. 그러니 한 4%. 그 다음에 뭔가 이금융권이라든가 뭐 질권이라든가 독특한 애들이 붙으면 거기서 다시 또 1%가 또 늘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가가 6%대란 얘기는 그때 기준금리가 거의 4% 정도는 했단 얘기예요. 근데 지금 몇 프로죠? 2%에서 2.5% 정도쯤. 자, 그런데 미국이 몇 차례에 걸쳐서 더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한 2번 정도. 근데 한 번 올릴 때마다 0.2에서 0.5 정도는 올리니까 최소한 1% 정도쯤은 올라갈 수 있겠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2.5%였던 대출이 3.5%가 되는 거겠군 하고 끝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많은 부동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 1% 때문에. 이유는 뭘까요? 부동산에 여러분들이 1억을 갖고 계시던 한 10억을 갖고 계시던 부동산에 가시면 꼭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 물건은 얼마인데요? 월세가 얼마 나와서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1%밖에 되지 않았을 때 3%, 4% 정도 되는 애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빌딩들을 사기 시작을 하셨고요. 1%밖에 안 되니까 오피스텔 5%만 돼도 되게 괜찮네 하고 5%대의 오피스텔들을 샀단 말이에요. 한 4%대에도 사셨고요. 자, 근데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대출 내는 것과 이자가 똔똔이 말 그대로 똑같아지는 형상이 옵니다. 자, 그런데 오피스텔이라든가 금액이 작죠? 혹은 작은 꼬마 빌딩들은 지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내가 좀 버티고 가면 돼요. 주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이거 팔지 않고 뭐 하면 되던가요? 계속 보유하다 보면 언젠간 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나지막한 애들은 시장에 던지지 않고 그 시기를 버팁니다. 그런데 최근에 못 버티고 매물들로 많이 나오는 애들이 뭐냐면 법인들이 소유했던 대형 빌딩들입니다. 그래서 PB센터, 은행에서 얘기를 하면 뉴스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부동산을 모두 다 현금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모든 부동산이 그러냐? 우리는 부동산을 죄다 다 팔아서 현금화를 시켜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꼭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즉 수요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시장에서 버틸 만한 여력이 있는 것들은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법인들과 같은 경우는 수지타산을 맞춰봐서 굳이 이득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매각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한 물건들이 대량으로 지금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시장이 똑같진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얘기는 당분간은 부동산으로 나갔었던 돈들이 조금씩은 회수되거나 현금화될 수밖에는 없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요. 자, 이제부터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항상 부동산을 얘기를 하실 때요. 2019년도 부동산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죠? 주로 아파트에 대한 얘기들만 하죠. 자,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아파트 시장은 당분간은 정말 좋지 않을 겁니다.
경매에서요. 자, 깡통 전세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올 건데요. 이 깡통 전세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죠. 앞으로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제가 몇 번 반복을 하고 있지만 올해만 이런가 아니라고요. 제가 경매를 시작했던 2009년도부터 깡통 전세가 늘기 시작을 해서요. 2011년도에 정말 미친 듯이 무더기로 경매가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역사가 참 반복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깡통 전세 임차인, 그 다음에 전세권자에 의한 경매 증가, 이 두 가지 포인트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즉, 집값이 하락하는 게 아니고요, 전세자에 의해서 나오는 물건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즉, 이 이유는 뭘까요? 여태 동안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제값을 주고 뭔가 샀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투자가 거의 다 갭 투자였어요. 2년 동안 일부 층만 갭 투자를 했겠지. 아니라고요. 1980년도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하셨던 투자가 갭 투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집 사놨는데 전세로 줬다가 가격이 올랐네? 이걸 계속 반복하셨던 거잖아요. 20평이었던 애를 30평으로, 30평이었던 애를 40평으로. 자,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 갭 투자,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 때문에 이 방법이 계속해서 유효했었고요. 자, 그랬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눈에 오르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었을까요? 단번에 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갭 투자들을 다 선택을 했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모두 다 전세자를 끼고 있는 물건들일 거다라고 판별을 하시면 되세요. 일반 자기가 소유로 갖고 있는 아파트들은 극히 드물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전세, 무조건 아파트 경매 물건들을 보다 보면 전세로 나온 혹은 전세자가 경매를 신청한 물건들이 많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 하나가 여기 써 있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9.13 대책으로 개인의 대출이 힘들어진 데에 따라 법인 명의의 낙찰자가 201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한동안 주택임대사업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주택임대사업자 얘기가 쏙 들어가고요. 새롭게 트렌드로 뜨고 있는 게 바로 법인입니다. 부동산 1인 법인. 자, 그래서 부동산 1인 법이라고 하는 책을 내신 분이 아주 핫하게 요즘 세미나도 하시고 뭐 밴드에 3,000명씩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 법인을 내고 있는데요. 항상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이 몰이를 해요.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몰이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뭔가 막 이렇게 몰이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 혜택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걸 못하게 해야 되겠어. 그럼 막 억제책을 주죠. 자, 그런데 이 억제책이 9.13 대책에서 뭐였어요? 주요 골자는 주택이었어요. 주택만 사지 마, 이건 거죠. 그죠? 대출이. 그래서 대출 규제가 상가에도 있고 토지에도 있느냐? 아니에요. 주택에만 있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물어보세요. 경매로 사면 뭐 낙찰 금액의 70%, 최대 90%까지 경락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주택도 그런가요? 아니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 그래서 경매의 장점이 대출이 좀 많이 된다라는 게 장점인데요. 유독 주택은 똑같습니다. 아주 강한 규제책을 들고 있어서 똑같이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택을 사고 싶은데 토지랑 상가는 내가 무서워서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요즘은 다 법인을 냅니다. 법인은 주택, 상가, 토지에 상관없이 주택을 살 수 있고요. 대출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즉, 내가 주택을 한 채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새롭게 법인을 내서 가는 거는 완벽하게 타인으로 봅니다. 대표이사가 백승혜여도 타인으로 봐요. 그래서 이 법인에서 주택을 4-5채를 사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대세로 올라서고 있는데요. 그 증상은 어디에서도 보실 수 있느냐면 경매 물건들이 낙찰이 되잖아요.
그럼 낙찰되는 것에 한 5분의 2 정도는 다 법인들입니다. 왜 회사들이 저렇게 받지? 그게 아니고요.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법인을 내고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또 못 쫓고 계시면 나는 뭐죠?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한 줄이 나름 요즘의 시세 어떤 상황을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경매 응찰자 수하고 낙찰가율을 한번 이렇게 쭉 볼 건데요. 연도별이 이렇게 쭉 있죠. 자, 아파트는요, 최소 높은 거는 모르겠고요. 뭐 높은 거는 뭐 80 몇 프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가장 낮은 걸 한번 주목해 볼까요? 어디가 제일 낮나요? 2004년도 정도가 되게 또 낮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언제가 낮아요? 2012년, 13년도쯤이 또 되게 낮죠. 그죠? 자, 그런데 얼추 보시면 그게 기간이 얼마예요? 거의 10년쯤 돼요. 이렇게 10년. 자,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가 뭐라고 하는 거죠? 2020년도 말고 거의 바닥을 찢는 게 한 21, 22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쯤이 가장 낮을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는요, 항상 바닥으로 다시 오는 게 아니죠.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바닥을 찍고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향. 그래도 살짝은 상승된 가격이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에서만 낙찰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내 집 마련으로 3년 동안 보유하고 3년 동안 거주하면 비과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파트 전략은 비과세 조건으로 가시는 게 가장 맞아요. 그러니 그때 정도에 아파트를 사시면, 한 2021, 22년도에 아파트를 사시면 언제부터는 상승 곡선일까요? 5년 뒤니까. 자, 19, 20, 21, 22, 23. 자, 그러면 23이 항상 뭐다? 관망. 그리고 나서 2024년도부터는 막 오를 거예요. 그런 징후가 있느냐? 네, 있어요. GTX A 노선이 언제 착공 들어갔을까요? 2018년. 그래서 언제 완공을 할까요? 2023년. 그런데 2023년 12월 말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024년이에요. 그래서 삼성역에 GTX가 생기고 거기에 바로 또 뭐죠? 현대자동차 글로벌 센터가 생기고, 그래서 영동대로가 지하화가 되고 뭐 이런 이슈들이 막 생겨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3기 신도시가 이제 막 4개 정도가 왕숙지구니 뭐 이렇게 다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 공급을 하나요? 못하죠. 뭐부터 해야 돼요? 토지부터 사야 되죠. 자, 근데 토지를 사오고 보상을 해줄 건데 경기가 좋을 때 땅을 사오실래요? 경기가 안 좋을 때 토지를 사오실래요? 나라니까. 안 좋을 때 사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상이 꽤 늦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 토지를 사요. 보상 금액을 줘요. 그런 다음에 잘 쪼개고 계획을 세워서 분양사들한테, 즉 건설사한테 줘야 돼요. 분양을 해야 되죠. 필지 공급. 그러면 얘네들은 그나마 좀 좋지 않을 때 사요. 싸게 사고 분양을 이제 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 분양을 할까요? 아니죠. 그런 작업을 다 끝낸 후에 경기가 이제 조금 좋아질 때쯤에 분양을 하겠죠? 그러니 그게 또 언제예요? 2023, 2024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왜 5년 주기로 이렇게 매번 신도시 발표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꺾였다가 토지 보상하고 뭐하고 신도시 분양해놨던 것들 다시 분양세를 타면서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라는 뉴스가 돌기 시작하면 또다시 가격이 오르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5년 동안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 하나는 높은 고점은 모르겠고 저점을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경매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아실 수 있죠.